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 개론의 김하선입니다. 자, 오늘 최초로 3월달 처음 온라인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보실까요? 부동산 학에 관한 설명 틀린 걸 물어봤군요. 일단 제목 속에 문제 속에 부동산학 이 말 들어가 있다면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이라든지 정의, 연구 방법, 이념, 또 연구 대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지문이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 부동산학이란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 응용기술의 개척을 목적으로 하는 종합적인 응용과학이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부동산학의 정의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학자들의 주장이 존재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진 않거든요. 걱정하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부동산학의 정의 부분 관련해서는 좋은 말 나오면 맞는 말이겠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2번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 그랬는데 그게 부동산 현상과 부동산 활동 두 가지 구분이 되지만 문제화 되는 부분은 부동산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부동산 활동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인간이 전개하는 여러 관리적 측면의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맞고요. 또 3번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 중 안전성의 원칙은 사고와 관련해서 중시가 된다. 이 점은 맞았지만 안전성의 원칙은 경제성의 원칙이 아니라 능률성의 원칙과 상충관계에 있기 때문에 1번의 정답은 3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4번, 5번은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2번 부동산 개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건데 1번 복합 개념 그랬죠? 자, 복합 개념 나오면 어느 파트를 불문하고 복합 개념이라는 말이 나왔다면 법률, 경제, 기술, 줄여서 법경기 3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공간, 자연, 위치, 환경, 공자, 위환 네 글자는 기술적 측면. 자, 기술을 다른 말로 물리적 측면이라고 바꿔볼 수 있다고 배웠던 기억 나시죠? 그러므로 1번은 맞는 말이고요. 2번 거래, 가사, 농업 정착물은 임차인 정착물인데 우리 어떻게 배웠습니까? 비록 정착물 이 말이 들어가 있을지라도 앞에 임차인 또는 임차자라는 말이 붙게 되면 정착물이 아니다. 그럼 정착물이 아니란 말은 부동산이 아닌 것이고 부동산이 아니니까 동산으로 취급하겠죠. 3번 준부동산이란 등기 등록의 공시수단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그 말은 부동산처럼 취급되는 특정의 동산 등을 의미한다. 맞습니다. 자, 물리적인 손상 없이 제거가 가능한 물건이라도 그 물건을 제거함으로써 기능상 하자가 발생한다거나 효용의 감소가 이루어진다면 이때는 정착물로 본다고 배우셨던 기억이 있으셔야 돼요. 그럼 정답이 5번인데 법률적으로 서로 다른 정확히 말하면 토지와 건물이죠. 그럼 토지와 건물이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결합하여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복합부동산이라고 배웠던 기억이 나시죠? 복합적 부동산이 아니라 복합부동산입니다. 그러므로 2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군요. 자, 3번 문제 봅니다. 부동산 분류에 관한 서술 중 틀린 건데 1번의 소지, 소지는 원지라고도 하고요. 소지라는 말 자체가 어떤 대지나 택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 자연 상태 그대로의 땅을 의미한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2번에 보면 주거, 상업, 공업 나왔죠. 주상공. 우리가 토지를 분류할 때 어느 파트를 불문하고 주상공이 나왔다? 그럼 따라붙는 말이 택지가 됩니다. 3번 공지란 용적률, 건폐율 등의 공법상 규제로 인하여 건축물이 세워지지 못한다. 건축물이 세워지지 못했다. 그 말만 가지고도 건물이 있지 못하고 비어있는 땅을 의미하기 때문에 공지가 되는 거죠. 근데 결정적으로 비어있는 땅, 빌공자 땅지를 붙여서 공지가 된다. 맞습니다. 4번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한 개 동의 바닥 면적의 합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공동주택이다. 틀렸습니다. 4층이 아니라 4계층이죠. 계층과 층은 다르다고 분명히 수업할 때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또 주택법에서도 4계층 나오지 4층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확히 구분하실 것. 그래서 제가 수업에 누누이 뭐 강조했습니까? 정확히 알아놓고 외워도 외워야지 그냥 4, 5 이런 식으로 숫자만 따서 외우게 되면 조금 문제를 풀 때 어려워질 수가 있다는 점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죠. 4번 문제 볼게요. 수요와 공급에 관한 다음에 설명 중 옳지 않은 건데 1번 수요란 일정 기간 동안 재화와 용역을 구매하고자 하는 의사 또는 욕구를 말한다. 맞죠? 그래서 일단 수요가 됐건 공급이 됐건 일정 기간을 정해 놓았을 때 값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유량 개념이고요. 또 구매하고자 한다, 판매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미 구입이나 판매를 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사거나 팔려고 하기 때문에 사전적 개념이라고 배웠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또 2번 예비적 수요 또는 잠재 수요란 사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살 능력이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특히 부동산 수요는 반드시 구매 능력을 갖춘 유효 수요이어야 함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3번 주택 거래량, 재고량, 신규 주택 공급량, 지대 등은 유량 변수다. 틀렸죠. 여기서 보면 재고란 말이 나오면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저량이죠. 그래서 저량 변수 외우실 때 암기법이 재자가 부인이다. 재자가 부인이다. 자, 재는 재고죠. 자는 자산, 가는 가치 또는 가격, 부는 부채, 인은 인구. 여기다가 통화량이나 지가, 국부 몇 가지를 결합한다면 유량 변수 물어볼 때 또는 저량 변수 물어볼 때 쉽게 구분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재고는 가장 대표적인 저량 변수인데 유량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3번 틀렸네요. 나머지 이제 4번 보면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 모두 개별 곡선과 시장 곡선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수요와 공급을 막론하고 개별 곡선보다 시장 곡선이 더 탄력적이고요. 반대로 곡선의 기울기는 개별 곡선보다 시장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꼭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5번 균형과 관련된 다음의 내용 중 잘못된 걸 물어봤는데요. 1번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상태에서 결정되는 가격을 균형 가격이라 한다.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상태 자체가 균형이거든요. 그러면 균형 상태에서 결정되는 가격이니까 당연히 균형 가격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또 2번에 보면 수요는 불변이다. 여기 보면 2번의 수요가 불변이고 3번의 공급이 고정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어떤 문장 속에서 고정된다, 일정하다, 불변이다 이런 말 나오면 그 부분은 신경 쓰지 말자는 뜻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수요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변화가 없는 수요를 보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무엇만 보시면 된다? 이 문장에선 공급의 감소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배웠습니까? 공급이 감소한다. 우리말로 바꾸면 물건이 귀해진다. 물건이 귀하다. 그럼 귀한 물건의 가격은 내려갈까요? 올라갈까요? 올라가겠죠. 그래서 5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까? 수요 증가, 수요 감소, 공급의 증가, 공급의 감소를 있는 그대로 기억하려고 노력한다면 머리가 복잡해서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럼 항상 우리가 아는 말로 바꿔줄 필요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컨대 수요 증가 나왔다. 저 같으면 인기 짱 바꿔놓고요. 수요 감소는 인기 하락, 공급의 감소는 물건 귀함, 공급의 증가는 물건 흔함이라고 써놓고 그 뒤에 문장 연결해서 해석해보면 뭐 이거저거 볼 것도 없이 굉장히 쉽게 정답이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나머지 3번 공급이 고정돼 있어요. 그럼 고정된 부분은 신경 쓸 필요 없으니까 수요 증가만 보시면 되죠. 그럼 수요의 증가는 우리말로 바꾸면 인기짱. 그럼 인기가 높은 물건은 가격이 오를 것이고 그만큼 거래되는 양도 증가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4번 보시면 수요와 공급이 함께 증가한다. 자, 수요는 사는 쪽이고 공급이 파는 쪽이죠. 그럼 사는 쪽도 늘고 파는 쪽도 늘면 거래되는 양 자체는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 수업할 때 뭐 배웠어요? 수요와 공급이 같은 방향으로 바뀔 때는 어느 쪽이 더 크게 변동한다, 작게 변동한다 이런 말이 없게 된다면 가격의 변화는 정확히 알 수 없다라고 배웠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수요 공급이 같은 방향으로 바뀐다. 다른 말이 없다면 가격은 정확히 알 수 없다. 뒤집어서 수요와 공급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바뀐다. 근데 다른 말이 없다면 양은 정확히 알 수가 없다. 꼭 구분해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5번에 보면 수요와 공급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바뀌었죠. 그러니 양은 정확히 알 수 없다. 옳은 표현이죠. 따라서 5번의 정답은 몇 번인가요? 예, 2번이 됩니다. 자, 6번 볼게요. 임대 아파트의 수요 함수가 QD는 1,400만 3피, 공급 함수가 200 플러스 3피일 때 정부가 아파트 임대료를 130으로 규제한다. 일단 정부가 임대료를 규제합니다. 그럼 이런 말 나오면 절대 나올 수 없는 말이 초과 공급이에요. 그래서 딱 문제를 보는 그 순간 3, 4, 5번은 처음부터 답일 수가 없다는 거죠. 왜요? 여러분 임대주택 정책에서 임대료 규제 들어본 기억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임대료 규제가 뭘까요? 시장에서 결정되는 임대료, 월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임대료를 규제, 통제함으로써 저소득 임차인의 월세 부담을 낮춰주는 데 목적 있는 제도가 임대료 규제라고 배웠던 기억 그 정도는 나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면 원래 시장의 월세 수준보다 월세를 싸게 낮게 통제하는데 공급이 증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규제가 됐건 분양가 규제가 됐건 가격을 싸게 통제한다는 말과 절대 섞어 쓸 수 없는 표현이 초과 공급이에요. 그럼 일단 1번과 2번 압축됐죠. 그럴 때 일단 규제가 됐으니까 규제된 그 가격을 함수가 P에 대입하시면 양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QD는 수요량이잖아요. 그럼 수요량은 1,400만 3P인데 이때 P가 가격인데 정부가 130으로 규제를 했다. 그럼 3 곱하기 130이니까 3, 1은 3, 3, 3은 9, 390이죠. 그럼 1,400에서 390을 빼주면 1,010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130으로 규제할 때의 수요량은 1,010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같은 방법 공급량 볼게요. 지금 공급 함수가 200 플러스 3P예요. 200 플러스 3P인데 자, P가 얼마죠? 130으로 규제가 됐다. 그럼 390이죠. 그럼 200 더하기 390은 590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수요량은 1,010이고 공급량이 590이니까 1,010에서 590을 빼주면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420만큼 더 많아요. 그럼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니까 초과 수요고 420만큼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7번 볼게요. 탄력성 물어봤군요. 탄력성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수요량의 변화율에 대한 가격의 변화율을 측정한다. 이미 틀렸습니다. 왜? 수요량의 변화와 가격의 변화 위치가 바뀌어야 돼요. 잘 보세요. 제목을 잘 보세요. 일단 수요가 없다고 볼게요. 그럼 가격 탄력성 나오면 탄력성 앞에 나온 제목이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 탄력성은 수요가 됐건 공급이 됐건 가격 탄력성은 탄력성 앞에 제목이 가격이니까 가격의 변화가 원인이 되기 때문에 가격 변화율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그리고 맨 앞에 나온 제목이 수요니까 수요량의 변화가 결과가 되죠.
1번 문장에서 수요가 아니라 공급 나왔다면 공급량의 변화가 결과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 할 때 탄력성 바로 앞에 나온 제목이 원인, 맨 앞에 나온 제목이 결과. 그래서 그대로 해석해보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을 말한다라고 해야 되는데 수요량의 변화율과 가격의 변화율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1번이 틀린 지문에 해당이 됩니다. 2번 같은 경우 우리 탄력성의 크기와 곡선의 기울기가 반대인 건 아시죠? 그래서 탄력성이 크다. 탄력성이 클수록 반대로 곡선의 기울기는 작거든요. 근데 기울기가 작을 때 완만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탄력적이다 이 말은 탄력성이 크다는 뜻이고 반대로 곡선의 기울기가 보다 완만, 작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수요의 소득 탄력성 나왔죠? 그럼 보세요. 방금 전에 얘기를 드린 것처럼 탄력성 앞에 나온 제목이 원인 부분이 되기 때문에 소득 탄력성은 소득의 변화율이 원인이고 맨 앞에 수요 나왔으니까 수요량의 변화가 결과가 되죠. 그래서 소득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를 맞고요. 또 가격 탄력성 0이다. 수요가 됐건 공급이 됐건 가격 탄력성 0이면 완전 비탄력이에요. 근데 완전 비탄력일 때 곡선의 형태는 수직선의 모습 보이는 거 맞지 않습니까? 자, 시장이 용도 지역별로 시장이 세분화될수록 탄력성이 커지는 것도 이미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7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자, 8번 볼게요. A지역 아파트의 임대료가 200에서 300으로 상승하자 수요량이 400에서 600으로 증가하였다면 A지역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근데 가격 탄력성은요.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죠. 그러면 가격의 변화율이 분모가 되고 수요량의 변화율이 분자가 되는데 지금 주어진 조건을 아무리 봐도 몇 %다 이런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구합니까? 가격이든 소득이든 양이든 변화율 값은 원래분의 변동분으로 값을 구한다고 누누이 반복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죠. 그래서 원래분의 변동분으로 값을 구하시면 돼요. 자, 가격의 변화율 값은 원래의 가격분의 가격의 변동분이 되고 또 수요량의 변화율 값도 원래의 수요량분의 수요량의 변동분으로 값을 구하시면 돼요. 자, 주어진 조건 대입합니다. 임대료 가격이죠. 원래 가격 200이었는데 200이 300이 되면 변동분은 100이 됩니다. 또 수요량도 원래가 400이었는데 이것이 600이 되면 변동분은 200이 되는 게 맞죠. 그럼 볼게요. 어차피 0 두 개는 계산해서 의미가 없으니까 2분의 1, 0.5죠. 근데 4분의 2도 절반이니까 0.5가 되겠죠. 그럼 분모와 분자값이 같으니까 몫은 1이고 숫자를 물어봤으니까 1이겠지만 탄력성의 유형을 물어봤다면 단위 탄력이 답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8번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9번 볼게요. 부동산 경기 변동과 관련된 설명 적절하지 못한 건데 1번 부동산 경기는 건축 경기를 얘기하고 건축 경기 중에서도 주거용 부동산 건축 경기를 협의의 부동산 경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 후퇴는 빠르고 회복은 느리니까 기울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경사, 비대칭 구조를 보인다 이렇게 말 나오고 있고요. 또 3번에 부동산 경기는 그렇죠. 부동산 경기는 무조건 불규칙적이고 비주기적이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됩니다. 이걸 뒤집어 생각한다면 부동산 경기가 나왔는데 뭔가 규칙적이다, 주기적이다, 뭐 일정하거나 명백하다 이런 식의 단어들이 부동산 경기와 묶여서 나오게 되면 무조건 틀린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 주기는 길고 진폭이 크다 보니까 어때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겠죠. 진폭이 크다. 진폭이 크다는 건 부동산 경기는 좋을 때와 나쁠 때의 격차가 크다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자, 계절적 변동은 예기치 못한 사태, 예기치 못한 사태로 초래되는 비순환적 변동은 무작위적 변동 또는 불규칙적 변동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계절적 변동 아니에요. 그래서 전형적인 표현, 예기치 못한 사태 이 말 나오면 무작위 또는 불규칙이 답이다. 아예 그런 식으로 기억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10번 문제 볼게요. 에치켈의 거미집 이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못한 것. 이 거미집 이론은 불균형 상태에서 균형 상태를 찾아 이동하는 움직임의 중점을 둔 동태적 균형 분석 이론이 될 것이고요. 더불어 거미집 이론은 모든 재화, 물건에 적용되는 이론이 아니라 생산기간이 장기인 재화인 농수축산물이나 건물 등에 적용되는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농수축산물, 건물 등 생산기간이 장기간인 그 물건에 적용된다. 맞고요. 또 부동산 가격 변화 시 수요량은 즉각 변동하는데 공급량은 일정 기간 후에 변동한다. 맞죠? 그런데 이때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즉각 변동한다는 건 수요는 탄력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가격이 변할 때 공급량은 일정 기간 후에 변동한다. 이 말을 바꾸면 공급은 비탄력적임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수요 탄력성이 공급 탄력성보다 크다. 경우 나오면 항상 경우 앞에서 끊고 크다 작다 나오면 부동어 그려볼 것. 그럼 수요 탄력성이 공급 탄력성보다 크니까 수탄수가 되겠죠. 수탄수가 뭐죠? 수요 탄력,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렴한다. 수탄수 3번 맞고요. 4번에 공급 탄력성이 수요 탄력성보다 큰 경우, 자, 경우 앞에서 끊고요. 크다 작다 나왔다. 부동어 그려볼 것. 그럼 공급이 더 탄력적이니까 공탄발. 공탄발이 무슨 뜻이죠? 공급이 탄력적이면 발산한다. 즉 발산형 맞습니다. 그럼 답이 5번인데요. 수요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이 공급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보다 크다. 경우 앞에서 끊고 크다 작다 나오면 부동어 그릴 것.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앞에서 뭐 배웠어요? 곡선의 기울기와 탄력성의 크기는 반대라고 배웠잖아요. 지금 5번은 기울기, 곡선의 기울기가 수요가 커요. 그럼 반대로 탄력성은, 자, 반대니까 탄력성은 어디가 더 크다? 공급이 더 큰 거예요. 탄력성은 공급이 크다. 그러니까 공탄 발휘되니까 어때요? 수렴이 아니라 발산한다는 말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11번. 부동산 시장에 관한 다음의 서술 중 틀린 건데요. 부동산 시장은 경제활동별 지대지불 능력에 따라 토지 이용의 유형을 결정하는 기능을 한다. 맞고요. 또 부동산 시장도, 자, 외부 효과는 공공재와 더불어 대표적인 시장 실패의 원인, 그럼 시장 실패가 발생하면 보다 효율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가 된다라고 배웠던 기억이 나셔야 돼요. 자, 3번 부동산 시장은 위치나 규모, 용도 등에 따라서 세분화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4번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여러 특성 때문에 불안전 시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수급 조절의 곤란성, 수요와 공급의 조절이 어렵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가치와 가격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걸 가격의 왜곡이라고 말하는데, 가치와 가격이 일치하지 않는 가격의 왜곡은 단기에 발생하는 거지 장기가 아니거든.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12번 볼게요. 효율적 시장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건데 부동산 시장이 새로운 정보를 얼마나 지체 없이 반영하는가 하는 것을 시장의 효율성이라 하고, 그 효율성의 정도는 시대나 국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효율적 시장은 어떤 정보가 가치에 반영되는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그 말이 뭐냐면 그 어떤 정보란 말은 과거 정보, 현재 정보, 미래 정보를 의미할 것이고, 과거 정보가 가치에 반영되어 초과 이윤 얻을 수 없는 시장이 약성이 되는 거고요. 과거는 물론이고 현재 정보까지도 가치에 반영돼서 초과 이윤 얻을 수 없는 시장이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 되는 거고요. 과거,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 정보까지 모든 정보가 가치에 반영되어 어떤 경우에도 초과 이윤 얻을 수 없는 시장이 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배웠던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자, 3번 과거의 역사적 자료. 이 역사적 자료가 과거 정보죠. 기술적 분석을 통해 초과 이윤의 획득이 불가능한 시장이 약성 효율적 시장이다. 맞습니다. 2번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란 현재 정보에 대한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는 정상 이윤을 획득할 수 없는 반면 틀렸죠. 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는 시장이지 정상 이윤은 얻을 수 있는 시장이에요. 여러분 그거 해석 잘 하시라고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조심하세요.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 이 말은 정상 이윤은 얻을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국어가 안 되고 해석이 되지 않으면 너무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시더라도 점수는 잘 나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개론 과목의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고 5번 같은 경우는 대단히 강성 효율적 시장 관련된 아주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지문이죠. 13번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나왔는데 어차피 동심원 이론 그러면 뻔해요. 첫째, 시카고시를 중심으로 발전했다. 침입, 경쟁, 천이란 말 나오고 생태란 말도 함께 나오죠. 그리고 도시 성장 이론 중 가장 오래된 실증적 모형 이런 말이 나오는 게 바로 동심원 이론이고요. 그것 이외에 중심 업무지구부터 시작해서 저민지대, 저소득층, 고소득층, 통근자 주거지대로 확대가 되고 성장된다고 말하는 게 동심원 이론이에요. 그럼 도시 공간 구조를 자 생태 나왔죠. 그리고 도시 공간 구조 이론 중 가장 오래된 이론이 동심원 이론인 거 맞고요. 또한 도시는 중심 업무지구, 저민지대, 저소득층, 고소득층, 통근자 주거지대. 앞글자 따면 중전, 저고통. 중전, 저는 고통스러워요. 이게 암기법이에요. 또 미국의 시카고 나왔죠. 근데 시카고시만 대상으로 연구가 됐기 때문에 다른 도시에 적용된 바가 없으므로 이론으로서의 일반성이 결여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도시의 공간구조 형성을 침입경쟁천이 무조건 상대방이 도시 내부 구조, 성장이론 물어봤는데 침입경쟁천이가 나왔다. 두말하지 마시고 버제스의 동심원을 답으로 하시면 됩니다. 5번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퀴넨의 고립국 이론에 영향을 미쳤다. 미친 거죠. 왜? 앞뒤가 바뀌었어요. 퀴넨의 고립국 이론 또는 퀴넨의 동심원 지대 이론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 영향을 준 거지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5번이 틀렸습니다. 자, 14번 상권 이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건데 크리스탈로의 중심지론에 따르면 최소 요구치가 재화의 도달 범위보다 클 때 중심지가 성립한다. 틀렸군요. 자, 크리스탈로의 이론에 의하면 중심지의 형성 조건은 최소 요구치보다 재화의 도달거리 또는 도달 범위가 클 때 중심지가 성립한다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 요구치와 재화의 도달거리 위치를 바꾸시거나 바꾸고 싶지 않다면 클 때를 작을 때. 왜? 최소 요구치 입장에서는 작은 거고 재화의 도달 범위 입장에서는 크다고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1번이 되고요. 나머지 볼게요. 재화의 도달 범위 또는 도달 거리란 특정 중심지가 공급하는 중심 기능에 대한 수요 수준이 0이 되는 위치를 말한다. 또는 특정 중심지를 이용하는 고객의 최대한의 통행거리를 말한다. 라고 개념을 정확히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최소 요구치 나왔죠? 그럼 특정 중심지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고객수 또는 최소한의 수요 수준을 말한다. 이 2번과 3번은 각각 말뜻이 되기 때문에 그 말 자체는 정확히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허프의 확률 모형은 소비자의 구매 행태에 중점을 둔 미시적 이론이다. 이때 구매 행태 이 말 대신에 소비자의 개성에 중점을 두었다. 이렇게 말을 바꿔볼 수도 있고요. 또 컨버스는 경쟁하는 두 도시에 각각 입지에 있는 소매시설 간 상권의 경계 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이론을 주장했기 때문에 레일리의 소매 중력 모형, 다른 말로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의 내용을 수정한 학자가 맞습니다. 자, 1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인구 10만 명의 도시 A 인근에 1, 2, 3 3개의 쇼핑센터가 있어요. 근데 쇼핑센터 면적과 거리가 다음과 같을 때 허프의 확률 이론에 의하면 이 쇼핑센터의 이용객 수가 몇 퍼센트 물어봤죠. 근데 일단 허프가 나오죠. 가장 먼저 무엇부터 확인한다? 거리 또는 공간 마찰기 수가 2라고 나와 있느냐. 여기 2라고 나와 있느냐. 요것부터 먼저 확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마찰계 수가 2라고 나와야만 비로소 공식상 거리의 제곱이 가능할 수 있죠. 이 제곱 부분이 마찰계 수가 부분이에요. 그래서 거리 제곱분의 매장 면적하면 그 쇼핑센터로 고객이 소비자가 이동할 확률 값을 구할 수가 있죠. 첫째, 1쇼핑센터 거리가 4km인데 마찰계 수가 2니까 제곱이고 면적이 800이에요. 그럼 4, 4, 16이죠. 16으로 800 나누면 50 나옵니다. 이것은 계산기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요. 같은 방법 이 쇼핑센터 똑같이 거리가 4km고 마찰계 수가 2니까 제곱인데 면적이 1600이죠. 그럼 4의 제곱은 4, 4, 16이니까 16으로 1600 나누면 100이에요. 같은 방법 3 쇼핑센터 지금 거리가 5km인데 마찰계 수 2니까 제곱이고 매장 면적이 2500이죠. 그럼 5의 제곱은 5, 25니까 25로 2500 나누면 역시 100 나와요. 그러면 1, 2, 3 전체 쇼핑센터의 합은 1 쇼핑센터 50, 2값 100, 3값 100을 합하면 분모는 250 나오겠죠. 근데 항상 구하고자 하는 값, 물어보는 그 값이 분자가 돼요. 어딜 물어봤죠? 2를 물어봤어요. 그럼 이 쇼핑센터 값은 100이죠. 그렇죠? 그럼 250분의 100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5, 5, 25, 5, 20이니까 5분의 2가 되고 그럼 5, 4, 20이니까 0.4%로 바꾸면 40%가 되죠. 어쨌든 이 과정까지 알고 계셨다면 나머지 계산값은 계산기에 눌러주시면 되는 거니까 크게 걱정할 건 없겠죠. 그럼 40% 또는 0.4 나온 포기가 3번이므로 15번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6번. 다음 중 산업 입재 유형이 다른 요소는 무엇인가? 제품의 부패성이 심하다. 그럼 제품 자체가 쉽게 부패된다면 시장까지 운반 거리가 짧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시장 지향형, 시장 가까운 곳에 공장 세움이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생산 과정에서 중량이 증가된다.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중량 증가 산업인데요. 중량이 증가된다는 건 쉽게 말하면 원료의 무게보다 제품의 무게가 더 무겁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럼 제품 무게가 더 무거우니까 수송비도 제품비가 더 들 것이고 그럼 제품 수송비를 줄이려면 시장과의 운반 거리가 짧아야 되니까 얘도 시장 지향 입지가 되는 거죠. 또 3번은 원료 수송비보다 제품의 수송비가 더 크다고 그랬으니 제품 수송비를 줄이려면 소비지 근처, 시장 근처에 공장 세워야 되겠죠. 또 4번에 원료지수가 1보다 작다. 원래 원료지수 공식은요. 제품 중량, 즉 제품의 무게분의 원료 무게가 원료지수 값인데 이 값이 1보다 작다는 건 원료의 무게보다 제품의 무게가 무겁다는 뜻이에요. 그럼 당연히 제품의 수송비가 더 들 것이고 그래서 시장과 가까운 곳에 공장을 세워야 유리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표현이 달라 보이지만 1번부터 4번까지는 모두 같은 말을 얘기하고 있다. 그럼 정답 5번이죠. 국지 원료, 다른 말로 편제 원료인데 얘네들은 특정 지역에서만 국한되어 생산이 되는 원료이기 때문에 그 원료가 생산되는 근처에 기업, 즉 공장이 세워져야 되므로 원료 지향형 입지에 해당됩니다. 정답은 5번이에요. 자, 17번. 외부 효과 물어봤네요. 자, 1번 사회적 비용보다 사적 비용이 크다. 경우 앞에서 끊어주고 크다, 작다 나왔다. 부등호 그려볼 것. 그럼 사회적 비용보다 사적 비용이 크다 그랬는데 제가 수업할 때 뭐라 그랬어요? 이런 문장 나올 때 이게 정의 외부냐 부의 외부냐 구분할 때는 무조건 누구만 보자? 사회 입장만 보자 그랬죠. 그럼 사회 입장에서 상대방보다 비용이 적게 들거든요. 그럼 비용이 적게 들면 사회 입장에서 좋아요, 안 좋아요?
좋겠죠. 비용 적게 드니까. 이처럼 사회 입장에서 좋은 말로 해석되면 정의 외부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이 경우는 생산 측면에서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했고요.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정과소, 사회적인 적정량보다 적게 생산되기 때문에 생산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세금을 깎아준다거나 규제를 줄여준다는 등의 정책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자, 정의 외부 효과는 핀피, 부의 외부 효과는 림비와 관계가 있다. 당연히 맞지요. 3번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크다. 경우 앞에서 끊어주고 크다 작다 나오면 부등호 그려주실 것. 그럼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크다. 편익은 이익이에요. 근데 제가 조금 아까 1번 얘기할 때도 이게 정의 외부냐 부의 외부냐 구분하려면 무조건 사회 입장만 보자 그랬죠. 지금 사회 입장에서 이익이 크단 말이에요. 이익이.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이익이 크면 좋잖아요. 그럼 사회 입장에서 좋게 해석이 되면 정이다 부다. 정이에요. 그래서 소비 측면에서 정의 외부 효과가 나타난다. 맞죠? 4번 용도지역지구제와 같은 토지 이용 규제는 부의 외부 효과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 맞고요. 5번 정의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재화는 사회적 적정 수준보다 더 많이가 아니라 더 적게, 즉 과소 생산된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17번의 정답은 5번이 되네요. 자, 18번 개발권 양도제 남용 시 예외적 개발이 만연하여 토지 이용 규제 틀이 와해될 우려가 있다. 예전에 수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개발권 양도제 자체가 예외적 개발입니다. 그리고 남용되면 당연히 예외가 많아지니까 원칙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2번 지역지구제 시행 시 세대 간 형평성은 유지되지만 지역 간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수업할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굳이 지역 간 형평성, 세대 간 형평성의 뜻까지 파악하려면 머리가 아프니까 이렇게만 보자 그랬죠. 지역지구제 나올 때 형평성이 두 가지가 있다. 세대 간 형평성과 지역 간 형평성 두 가지 나오는데 어떻게만 기억한다. 세대 간 형평성은 돼요. 지역 간 형평성은 안 돼요. 이렇게만 기억하신다면 정답을 구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거예요. 3번 공공임대 보유죠. 그럼 공공과 임대가 묶였잖아요. 그럼 공공자 붙었기 때문에 이 토지 소유권은 공공이 가지고 있죠. 근데 뒤에 임대가 붙었으니까 소유권은 공공이 가지고 있지만 일정 기간 동안 민간에게 임대, 빌려주는 형태로 보유하는 상태, 제도가 공공임대 보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번 공공토지 비축, 토지은행 제도죠. 그럼 공공용지의 원활한 공급,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고 토지 선매, 미리 땅을 매입함으로써 상대방이 원하는 적절한 시기에 대량의 토지를 보다 싼 값에 공급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토지은행 제도의 장점이죠. 5번 토지 공개념은 벌써 공짜가 붙었다는 건 땅이 개인의 사적 재산이기 이전에 사회구성원 전체 것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은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 제한하거나 침해가 가능한 상대적 권리다라고 보는 사고방식이 토지 공개념이죠. 그러므로 토지 소유권의 절대권적 성격을 인정한다. 절대권이 아니고 제한 침해가 가능한 상대권으로서의 성격을 인정하는 사고방식을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답 5번이고요. 19번 볼게요. 임대주택 정책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1번 임대료 규제는 임대 부동산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잠깐만요. 미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임대료 규제가 뭐죠? 시장의 월세보다 낮은 수준, 싸게 월세를 통제하는 게 임대료 규제 아닙니까? 그럼 월세가 싸게 통제가 됐다면 임대업자 입장에서는 임대 수입이, 월세 수입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월세 수입이 줄어드는데 월세방, 임대주택, 다시 말하면 월세방의 질적 수준이 올라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보자마자 1번이 되더라.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은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전형적인 또 대표적인 지문들이니까 이 지문들 잘 보시면서 익히실 필요가 있습니다. 20번
투자 및 투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인데 투자는 현재의 확실한 소비를 희생하여 장래의 불확실한 수익을 얻을 목적 있는 행위다. 맞죠? 근데 이 10번은 옳지 않은 걸 고르는 문제입니다. 근데 기억번은 맞는 거니까 기억번 들어가면 틀려요. 1번은 답이 아닐 거고 니은번 투기란 단기간의 매매를 통해 양도 차익의 획득, 즉 자본이득의 획득을 목적으로 특정 자산에 자본을 투입한 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맞아요. 근데 니은번도 맞지만 20번은 틀린 걸 고르는 문제니까 니은번 들어간 2번도 답이 아니죠. 디귿번 투자는 정책적 배려의 대상이지만 투기는 정책적 규제의 대상이 된다. 상식적으로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럼 디귿번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X. 리을번 투기는 주택 문제 등 부동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없다. 있어요. 자, 투기가 발생하면 그 투기적 수요에 대응해서 주택의 공급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 부족의 문제 해결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리을까지 모두 리을은 틀렸고 그럼 리을 들어간 4번, 5번 중에 답이 나오는데 미음번 부동산 투자 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영업의 현금 흐름 이거를 성격으로 구분하면 소득 이득이 되고요. 매각 현금 흐름 이것을 다르게 바꾸면 자본 이득이 되죠. 또 다른 말로 바꿀 때 지분 복귀액 이렇게 말을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미음번은 맞죠? 자, 미음번 맞아. 리을번이 틀렸고 미음번이 맞았으니까 틀린 거, 옳지 않은 건 리을번 하나뿐이 없으므로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20번까지 풀어봤고요. 나머지 문제는 다음 시간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